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좀 다른 분석가 분들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요. 저는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이 결국은 대남 도발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환율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환율을 통제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그 북한의 환율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 그 관료가 결국은 숙청됐고 바뀌었거든요. 북한이 환율을 잡겠다고 공언한 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절대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거의 뭐 몇백 퍼센트 이렇게 막 치솟다. 지금 거의 뭐 북한 환율이 예전에는 한 8,000원대였는데 1달러당 지금은 뭐 13,000원, 14,000원대까지 뭐 어떤 데서 16,000원까지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까지 뛴 거잖아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경제난 그리고 북한이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 북한이 한 재작년부터 북한의 모든 농수산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 양곡관리법이 채택된 이후에는 개개인 간의 그 사인 간의 농산물을 이제 서로 뭐 팔거나 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가중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던 뉴스가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수준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런 지금 내부적인 불만, 그러니까 그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이 연이어 실패를 하면서 여기에 실망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장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손쉽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외부의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가 결국은 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 그러니까 북한 인권 NGO들이 그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 NGO가 북한에 풍선을 보낸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 한 2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려면 20년 동안 북한은 꾸준히 우물풍선을 보냈어야죠.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이상한 타이밍에 반발을 하면서 저렇게 우물풍선을 보낸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하게 꺼야 되는 내부적인 불만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최근에 북한에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식들이 저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왜 급등하게 된 건가요? 북한 당국이 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은 사실 이게 한두 번의 노력이 아닙니다.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해가지고 당시 그 화폐 개혁을 했던 이유도 굉장히 그 암시장에서 북한은 어떤 공식 어떤 기관에서 환율을 통제하거나 외환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서 개개인 간에 거래되는 어떤 외화가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그 통제 시스템 안에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 화폐 개혁이라는 굉장히 무리수를 들면서 그걸 다 통제 체제 안에 끌어올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화폐 개혁이 망했고 화폐 개혁 이전보다 그 중산층이라고 부르죠. 장마당을 통해서 부를 쌓아 올렸던 그 중산층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고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북한 당국의 어떤 그 화폐 정책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외화를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김정은은 그들의 손에 있는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환율에 손을 대고 있는 건데 그게 결국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여전히 북한의 경제 당국이 북한의 돈 많은 돈주들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돈주들을 정책적으로 그들을 억누르든 뭐 회유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돈주머니를 풀어서 이게 어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화를 국고로 이제 환수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놓는 정책에 비해서 그 돈 많은 돈주들은 그 정책을 믿지 않게 되고 본인들끼리 더 거래를 하게 되고 본인들만의 어떤 신뢰성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계속 여기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은 뭐 한 8,000원대로 설정을 해놨던 것이 시장을 이기지 못해서 시장이 흐른 대로 이렇게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북한 사람이 배급받고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돈주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혹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는 북한의 권력 계층은 어떤 당, 조선노동당, 그 군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돈 주고 이 사람들은 1990년대 말부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왜 시점을 1990년대 말로 특정을 지을 수 있냐면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긴 그 경제난을 겪고 나서 이 경제난은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들은 또 굶어 죽는 그 굉장히 기아의 영향을 받았다면 기존에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금 만능주의 뭐 이런 생각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국가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깨달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중국으로 나가서 살 길을 찾자였어요. 이게 뭐 중산층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돈이 있는 것에 가서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중국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북한 뭐 레스토랑 이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유튜버 분들이. 그 시작이 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중국에 나가서 북한식 레스토랑의 모델을 팔기 시작했죠. 뭐 종업원들이 노래도 부르고 뭐 한복 입고 다니고 되게 예쁜 사람들을 평양에서 뽑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게 1990년대 말이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뭐 이게 단지 그게 뭐 굳이 호텔 뭐 레스토랑만 아니더라도 호텔이라든가 뭐 김치 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피복 공장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어떤 합용 합작을 통해서 이제 부를 쌓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당간부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성 권력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레거시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레거시 권력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돈을 쌓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상인 계층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그 돈만 번 게 아니라 돈과 함께 따라오는 권력도 쟁취를 할 수 있었고 보통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를 받는 과정마다 뇌물을 주면서 하나의 어떤 그 카르텔 같은 걸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나중에 뭐 더 다른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카르텔을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장성택과 그 주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한번 숙청이 되고 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게 지금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잡으면 한 20년 넘게 흐른 거잖아요.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그 30년 동안 돈을 쌓은 사람들이 북한의 하나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흔히 돈주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북한은 한국이 대남 확성기를 틀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9.19 군사 합의도 이제 전면 백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굉장히 자충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은 사실 그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택한 것이 그런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런 도발이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9.19 군사 합의 같은 것을 북한이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뜻하지 않는 수합을 거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대남 확성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대남 확성기가 지금까지 항상 유효한 어떤 심리전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걸 튼 게 좀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가 틀므로 인해서 김여정이 바로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그런 담화를 해오고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워워 이러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 그 DMZ 비무장지대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 군의 약 60에서 70%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북한군이 한 120만 명이라고 치면은 60%면은 벌써 한 7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연령대가 20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북한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국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많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한 60%가 지금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북 확성기를 튼다. 이게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면은 맑은 날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또 밤에는 소리가 멀리 퍼지잖아요. 한 40km까지 퍼진다고 해요. 그러면 북한은 이 어떤 굉장히 크게 들리는 뭐 레드벨벳이라든가 뭐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노래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 군인들은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케이팝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물풍선을 두고 김정은의 자충수란 평가가 있는데 이 결단을 김여정이 한 건가요? 김여정 혼자서 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북한 지휘부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겠죠. 하지만 그 총대를 명예 김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남을 상대로 어떤 담화를 내거나 메시지를 낼 때 김여정을 총대로 내세우는 것은 어떤 김여정의 그런 강경한 이미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